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결의 정책 배틀 토크쇼 선택 2012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사회를 맡은 김종배입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죠. 이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박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유심히 잘 들여다보면 의미심장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정책 배틀 토크쇼는 바로 이 같은 발견을 돕기 위해서 기획된 자리입니다. 여대, 야, 그리고 보수 대 진보의 정책 차이가 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이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노동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국민은 모두 노동자죠. 이 가진 거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노동자고,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은 곧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 바로 이걸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토론 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배틀은 패널의 모두 발언을 잠깐 들은 뒤에 자유 토론과 상호 지정 토론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유 토론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패널이 자유롭게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상호 지정 토론은 패널이 상대 패널과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정책 배틀은 후보자 토론이 아닌 만큼 엄격하게 발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활한 진행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은 가급적 1분, 답변은 2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두 분 패널께 부탁을 드리고요. 한 패널이 발언 기회를 너무 심하게 독점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제가 사회자의 재량으로 이 제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유토론과 상호 지정 토론 외에 방청객과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자유토론 중간에, 그리고 시청자 질문은 SNS를 통해서 접수를 한 뒤에 상호 지정 토론이 끝난 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책 배틀 토크쇼는 한겨레 TV 등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노동 분야에 대한 배틀을 진행할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교수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학자풍으로 칭찬을 쓰겠습니다. 아, 칭찬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수미 의원께서도 계속 연구원을 하셨고, 네, 이 두 분이 전부 다 이 학문의 길을 걸으시다가, 네. 그죠? 금배지를 다신. 어떻게 좀 그 은수미 의원께서는 적응이 좀 되십니까? 요즘 적응됩니다. 국정감사 끝나고 나니까 이게 의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적응도가 상당히 빠르십니다. 이 두 분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이시니까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두 분 한번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아침에 보고 또 네. 봅니다. 오늘 보이콧 하셨죠? 상임위원회 보이콧 하셨습니까? 네, 새누리당에서 보이콧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공약하러 와서 또 정치 공세를 하니 좀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듯이 가끔은 치열하게, 가끔은 싸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모두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의원에게 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범위 내에서 좀 특히 박근혜 캠프의 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는 초선입니다. 이런 토론도 처음입니다. 네. 예, 먼저 이런 새누리당의 노동 공약, 일자리 공약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겨레 신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과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통계를 하나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선진국으로 불릴 수 있는 OECD 국가의 한 30개국, 30개국 좀 넘는 통계인데요. 그중에 비교한 건데 장시간 근로 1위, 임시직 근로자 비율 5위, 자영업자 비율 4위.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아주 톱을 차지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반면에 또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고용률 29위, 그 다음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30위, 서비스업 생산성 31위, 꼴찌에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 고용 비중 32위.
OECD 기준이죠 지금 말씀하신. 네, 그 OECD 국가에 또 다른 국가 좀 포함돼서 그리고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꼴찌입니다. OECD 중에. 이게 저희 새누리당이 국민 행복 시대를 말하는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야 그게 완성이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게 저희 새누리당 노동공약, 일자리 공약의 목표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 한나라당과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게 갈 겁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로 갈 겁니다. 그게 철학과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 공공부문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공공기관 선진화 아닙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IMF 이후에 수익 경영, 주주를 위한 경영에 너무 매몰됐습니다. 일자리 많이 늘려야 되고 비정규직 거기서부터 줄여야 됩니다. 둘째로 대기업의 탐욕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공정 거래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출로만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탈출 못한다는 거 이미 다 입증됐습니다. 내수 활성화시키려면 비정규직 대폭 줄여야 되고 그다음 비정규직 차별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현실에 임팩트가 있으면서 실효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 모두 네. 발언해 주시죠. 그 국회의원 생활 한 5개월을 하면서 들은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의원들이 대부분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존경하지 않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할 때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패널 토론을 같이 하게 돼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뭐 새누리당 전체 의견일지 아니면 이종훈 의원님의 개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좌우를 물어나고 진보 보수를 물어나고 일자리에서의 권리라든가 노동권의 사각지대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저는 아주 커다란 변화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책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라라 노동인데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 보내주세요. 보냈습니다. 이미 도착할 겁니다. 대선 직전에 일부러 좀 맞춰서 냈던 이유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 쟁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경제학 교과서에 성장을 하면 그냥 일자리는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 노동은 경제의 파생 상품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 독자적으로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노동의 이슈가 뭐 쌍용차 문제라든가 현대자동차 문제라든가 KT 문제라든가 SJM 용역폭력 문제 등등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칼럼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2030 칼럼이었는데 젊은 분이 그렇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면 너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뭐 해결해봐. 그런데 요즘 보니 높은 자리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올라 있다. 지금 유성기업도 고공농성하거든요. 현대자동차 고공농성하죠. 그다음에 한진크레인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이 고공농성했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서 높은 자리에 굳이 오르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노동 권리의 사각지대, 인권 문제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겠다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 있다. 그게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보통의 자리, 그냥 땅에서 발붙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저희 의견이나 민주통합당 의견이나 문재인 캠프 의견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 빨리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 천막농성 하시는 분들 천막 걷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우선 대신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시작부터 아주 과감하게 시간을 어기고 계십니다. 아, 그런가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축약을 해서 좀 말씀을 네. 해주셔야 될 예, 것 예, 같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인 그 자유 토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주제가 사실은 어쩌면 가장 피부에 와닿고 가장 급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 방안 문제입니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대선 후보들은 아 내가 집권하면 일자리 몇십만 개 만들겠노라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만 실현된 경험이 제가 좀 이렇게 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 그 각 캠프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 묘안을 정말 갖고 계신지 아마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먼저 그 은수미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핵심이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7월 19일 날 문재인 의원께서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숫자 노름하지 않겠다. 양보다 질이라고 했죠. 예, 몇 개를 더 늘리느냐 해서 늘어나지 않는 것이 일자리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 노름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권리 없이 일자리 없고 일자리에 차별 없다. 그런 구조개혁이 일어나면 그러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지금 들어보면 지금 올해 그러니까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한 2.3%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예전처럼 기업이 성장의 일자리가 늘린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가 줄어야 돼요. 그런데 9월 그 일자리 늘어난 증가폭이 68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거의 뭐 5년 내에 최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아마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 중에 3분의 1이 자영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허드렛 일자리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장은 줄고 기업도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늘리고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리고 그런 그대로 둔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를 얘기하면 결국 나쁜 일자리는 늘어나고요. 나쁜 일자리 가지고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더 이상 기업이 많이 일자리를 늘린다. 그런 거 아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꾸자. 그래서 일자리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부,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해서 늘리는 거고 그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어떤 일자리를 늘릴까를 고민하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권리 없이 일자리 없고 일자리의 차별 없애겠다. 이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정훈 의원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새누리당 쪽에서는 구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좀 뭐 선거 국면이니까 그런 걸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질 낮은 일자리는 올리겠다. 질 높게. 그래서 그 늘지요. 빨리 얘기하면 늘지요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구조조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자리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이 국면에서 우리가 일자리 늘린다고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일자리 파괴되는 거 그것부터 막아야 된다 싶고요. 이건 나중에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일자리 올리는 문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런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거 해야 되는 거고 일자리 늘리는 게 역시 좀 쉽지가 않은데 저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한번 공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더하는 거는 있는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수를 늘리는 겁니다. 더하는 거죠. 곱하기는 여태까지 존재하던 직업을 하지 않던 직업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건 곱하기고 나누기는 같은 일을 10명이 하던 거를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걸 나눠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하게 하는 그래서 나누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뭐 좀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자유 토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회자인 제 질문에만 이렇게 이제 대답하실 필요가 없고, 이 상대 패널의 이제 그 주장이나 논리의 허점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 토론은 사회자의 발언 기회가 적으면 좋을수록 좋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은수미 의원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문재인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실행 계획을 네, 어떤 당연히 겁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오래된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지난 한 5년간 물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공공 부분은 주로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늘리겠다. 그래서 민관 위탁 많이 하고요. 민영화 많이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허드렛 일자리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공공 부분부터 공무원, 중공무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공공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 가지고 늘리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방안이고요. 두 번째가 지금 서울시 모델에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시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 12월 초쯤에 서울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제 모델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사실은 직접 고용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혹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좀 했습니다만 사실은 간접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민관 위탁이라든 아웃소싱된 분들, 청소 용역, 뭐 다산 콜센터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약 7천 명의 간접 고용 중에 단계적으로 이런 분들을 정규직 전환으로 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러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재정 계획까지를 가지고 전 지자체에 확대시키는 방안. 이것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법규만 지켜서 연 노동시간 한 2,000시간으로 해도 그냥 산수로만 따지면 7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나눌 수가 있어요. 혹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고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일자리로 일자리 늘리기로 바뀌어질 수 있는 과감한 재정 지원, 그 다음에 민간 위탁 없애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이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종훈 의원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정책에 묶여가지고 공공부문에서도 오히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이 재량껏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 잡고 있는 정책 방향과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그 취해왔던 지금까지 정책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수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늘었죠. 그게 아마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거 정말 창피한 일이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당신 후보 전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서 지난 총선 공약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이미 총선 공약에 있었고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배정해라 이렇게 이제 좀 압박을 해가지고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이명박 정부에도 이미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조금 더 나가서 공공부문, 그 다음에 30대 그룹, 그 다음에 1,000인 이상 기업, 금융권에서는 상시적인 업무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간제 사용 곤란하다.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그렇다고 세금으로 무작정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 서비스 중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 요새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그렇고요. 보조교사들 포함해서 특수교사, 그다음에 또 이미 경찰 인원에 대해서 2만 명 증원하시겠다고 박 후보께서 말씀하셨고, 복지 인원. 그래서 5년 동안 이 분야에서 10만 명 증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조경제 말씀하시면서 박근혜 후보께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공공 부문이 특히 취약하고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로 취약한데 이 사이버 보안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이버 안보 인력을 의무 고용하고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그 나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동반 고용이라는 개념을 제가 좀 들고요. 동반 성장이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이 같이 가자라는 거는 동반 고용은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과 청년들이 같이 고용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로서 동반 고용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데요. 근로시간 단축하고 또 그다음에 정년을 앞둔 분들은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 빼고 그만큼 남는 일자리에 청년들 신규 채용하게 하는 이런 어떤 기존의 파라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것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좀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종훈 의원님은 한노위에서 저희 법안을 지지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좀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제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아예 직접 고용 원칙을 강제하는 그런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지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시적인 업무, 그것이 공공 부분이든 아니든 간에 상시적인 부분에서 직접 고용 원칙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 좀 요것은 꼭 동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로 저는 그래도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늘린다 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가 돈을 푸냐 제도를 까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그 돈은 그냥 휘발성이에요. 사실은 MB 정부에서도 정부가 직접 그러니까 재정 일자리라고 해서 돈을 꽤 풀었습니다. 근데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5개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로 돈을 그냥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지출이 되지만 한번 제도를 그러니까 기차 레일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양육수당을 줄 거냐,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늘릴 거냐.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면 거기에 이제 제도를 깔아보면 거기 당연히 선생님들이 고용이 되게 되고 그 선생님들의 고용을 확장시키는 그래서 동네마다 하나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느냐 아니냐 혹은 예를 들어서 취약한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예를 들어 소득 보장으로 그냥 돈을 줄 거냐 아니면 한국형 실업부조와 같은 부조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깔아놓을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도 우선 특히 공공부부부터 제도 우선으로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돈도 적게 들고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시적 업무에서 기간제 금지하는 사유 제한 제가 발의한 거 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전체 기업에 하는 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너무 기업들한테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는 공공부문, 1000인 이상 기업, 30대 그룹, 금융 여기에 먼저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기업에서 일시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그런 대기업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 제도화라는 건 저도 동의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한 희망근로, 공공근로, 공공인턴 무의미하고 효과,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 다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들이 어차피 확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일자리와 연관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규직이고 그거는 앞으로 우리나라 그 국가 서비스를 소방, 교육, 경찰 이런 안전 관련된 서비스하고 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그 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과 같이 매칭을 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죠. 그건 반가운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시적인 일자리에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법으로 일단 기본 방향이고 법으로 하고 물론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단계적으로는 가능해요. 차별시정 제도도 사실은 초기에 300인 이상,
100인 이상, 그 이하 이런 식으로 이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그건 가능한데 그 이전에 상시적인 일자리에 있어서 직접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고 규율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기법 근로기준법에 직접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간제의 경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일자리에서만 쓴다. 그 정도의 원칙은 좀 합의를 해 주십사라고 아니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를 같이 가느냐 여기부터 가느냐의 문제고,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30대 그룹 이런 데 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규모의 중소기업에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제안한 것은, 당에 제안한 것은 상시적인 업무인데 2년 있다가 교체하는, 소위 말해 회전문 인사의 그 악습을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교체를 하면 그 사람은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가가 고용보험 재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너 책임이 있으니까 돈 내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돈을 부과하면 그러느니 그냥 계속 쓰겠다라는 사람들도 생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규제를 두 트랙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너무 모든 기업을 이걸 한꺼번에 상시적인 업무에는 기간제 쓰지 마라 이렇게 다 모두 강요를 하는 것은 여기서 너무 혁명적인 변화라 단계를 거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 혁명적인 변화하자고 일자리 혁명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율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보험료가 노사 합쳐서 18%인데 그 정도 고용보험이 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규제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 일자리 지도를 좀 바꿔보자라는 의미에서 원칙을 좀 정하고 거기서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인 미만이나 30인 미만 기업들 어렵다고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할 것인지 혹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이니 전향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단 조금 접점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얘기가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부분이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좋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네. 이종훈 의원께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곱하기를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곱하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창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가칭 청년 희망 창업 기획사라는 제도를 좀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예컨대 삼성 창업 희망 기획사가 있을 수 있고 LG 창업 희망 기획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돈은 기업이 반을 내고 정부가 반을 내서 청년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디션을 하는 겁니다. 슈퍼스타 K처럼 해서 거기서 그 성공적인 창업자를 발굴을 하고 철저하게 그 운영을 기업한테 맡길 생각입니다. 기업이 그 경영의 노하우를 그걸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완전히 그러니까 그 오디션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저 친구 참 똘똘하다 하면 그 친구를 또 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또 있고, 중장년을 위해서는 저는 곱하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일명 K테크라고 제가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중장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또는 무슨 혹시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서는 엄청난 기술 인력으로 활용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걸 그분들이 거기 가서 기술 전수도 해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무브먼트를, 그러니까 운동을, K테크 운동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은퇴하시고 난 분들이 이 새로 재취업을 하시기 전에 교육이 필요한데, 이 교육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교육시키는 그것은 돈도 많이 벌 때다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실버 지식 거래소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예컨대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제가 은 의원님한테, 은 의원님은 역사 지식을 잘 알면 저한테 역사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서로 지식을 융합하면 일본인을 상대로 한 아주 훌륭한 문화 관광 가이드라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고 그런 질 높은 관광 가이드 서비스가 가능해지니까 일본 관광객이 또 더 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서로 자발적으로 지식을 공유해서 지식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도 필요하고 그거를 정부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데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것이 우리나라 일자리가 정말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속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2010년 아마 통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OECD 평균 고용률이 64.5% 정도 될 겁니다. 2009년인지 10년인지 10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63.3%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OECD도 2008년 경제위기 때문에 일자리,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낮은 겁니다. 언제나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 이제 과거 직장이었던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고용률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OECD에서 만드는 고용률은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면 6월 1일 딱 그 시점에 고용률이 얼마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상시적인 일자리가 많은 나라에서는 방법이 맞아요. 근데 한국처럼 임시 일자리, 비정규 일자리가 많은 나라에서는 이게 고용률을 잡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연중 취업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달 이상이라도 취업을 한 사람들이 몇 프로냐? 70.3% 나왔습니다. 이건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도 있고 꽤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숨겨진 일자리 혹은 본인들이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자리, 예를 들어서 20대 학생들한테 혹은 20대 그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한테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4, 5년 이상을 거기서 시간제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이것이 자기의 일자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창피해서. 이 일자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일자리들이 널려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일자리 혹은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들을 괜찮은 제대로 된 일자리만 만들어도 고용률이 한 7, 8% 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만약 이종훈 의원님의 의견을 결합을 시킨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번역가 요즘은 번역도요 허들의 일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 만들겠다는 건 아니실 터이니 저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쁜 일자리가 많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서 그러한 나쁜 일자리들을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 평생을 갈 수 있는 일자리, 내가 자랑스러운 일자리, 결혼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정책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금 경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그 자유토론 2부에서도 조금 보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가 좀 다른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정훈 의원에게 먼저 좀 드릴 것 같은데 노동 문제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가장 답답해하고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가 쌍용차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실 해법이 지금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쌍용차 환노에서 우리 의원이랑 같이 청문회를 했고 지금도 저 대한문에서 날씨 점점 추워지는데 네. 단식하시는 김정우 지부장 얼마 전에도 뵀지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문회 하면서 마지막 발언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선 이상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5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복직 문제 해결.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 세 번째가 생계 보장 프로그램. 그다음에 회사 정상화 추진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거. 5번째 영어로 하면 힐링 프로세스, 정신적 치료를 포함한 그런 치유 과정, 이 5가지 대책을 의해서 해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해법을 위한 거라면 국정조사든 환노위 소위든 범국회 차원의 특위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는 지금 먼저 말씀드릴까요? 쭉 말씀드릴까요? 예. 첫째, 저는 그 회사 정상화 계획과 복지 프로그램이 종합적으로 같이 결합돼서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정상화 계획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실제 소유주인 인도 마인드라 그룹에서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지금 그 무휴직자와 정리해고자 포함해서 600분에 700분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 어떻게 복직시키는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좀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가 연말 전에 일부라도 무휴직자분 일부라도 복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첫 발을 디디는 것이 노사 간의 신뢰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부라도 복직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명수를 제가 지금은 아직 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것이 되면 신뢰감이 생기고 그러면 그 남은 분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 잠시라도 협력업체 가서 재취업을 하신다랄지 또는 그것도 안 되신 분은 생계비 지급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밖에 계신 분 안에 있는 노동조합 그다음에 사측 이렇게 3자가 이렇게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은 제가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원칙은 제가 청문회에서 제기한 5가지 원칙은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해법을 만들자라는 의지와 그 논의장을 빨리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어떤 해법을 갖고 있습니까? 네, 민주통합당은 워낙 해법을 뭐 분명하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종훈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쌍용차 천막을 방문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훈 의원께서? 예, 이종훈 의원께서 며칠 전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대감들이 좀 생겼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조사나 쌍용차 문제 해결에 이제 좀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새누리당 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쌍용차 문제에 대한 해법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왔는데 마인드라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인드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인드라가 아주 쌍용차를 싼 값에 샀죠. 5,200억 정도에 샀습니다. 5,200억 정도 2009년에 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쌍용차에서 하는 투자는 쌍용차에서 직접 국내의 쌍용차가 생산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라는 5,200억 원에 이제 사고 나서 단 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술은 계속 가져가면서 인도에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국정감사 당시 파완고엔카 이 회장이 와서 본인은 8천억 정도를 직접 투자할 의사가 있고 돈도 있노라. 다만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 알 수 없다. 그 얘기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2,646명을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 2,646명 전체를 지금 당장 복직시키려면 대체적으로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마인드라 그룹 쪽에서 계산한 1,95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급휴직자하고 정리해고자 지금 159명 정도까지 합치면 600명이거든요. 600명 정도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돈은 적게 들어요. 근데 이것이 1,000억이 들든 1,950억이 들든 마인드라 입장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으니 이런 부분, 이런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분명히 하면 자신들이 투자를 하겠노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지금 자신들이 이 책임이 없다 그러는데 마인드라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회계조작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기획부도가 의혹이 있는 당시 쌍용차 정리를 담당했던 이유일 현 사장이 그 당시도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 정리해거나 회계 조작을 해서 쌍용차를 싼값에 팔아넘긴 바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마힌드라의 국내 쌍용차 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건 이 2009년 이후에 마힌드라 넘어간 이후에도 마힌드라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힌드라는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뭐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인 해결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럼 지금 국정조사를 좀 해서 정확하게 이율 및 현재의 경영진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마힌드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분명해지면 사실은 마힌드라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자기네들은 깨끗한 기업, 깨끗하게 구조된 기업을 우리는 정상 가격에 산 거야. 그런데 내가 왜 어떤 책임을 져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해서 문제의 원인, 책임을 분명히만 하면 저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고 그럼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쌍용차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만약 국정조사가 어렵다면 쌍용차 소위원회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증인신문이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법률에 의해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를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정부, 노사, 그다음 마힌드라까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미 나온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죠. 그 국정조사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인데 이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자칫 처음에 정쟁으로 빠져버리면 이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급합니다. 제가 좀 연말 전에 복직에 조그만 결실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도 이 문제는 우리 정해진 해법대로 차근차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그것이 정쟁에 빠지지 않고 또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단순하게도 빨리 소위라도 만들어서 진상조사 하자고요. 소위만 진상조사도 하고 한쪽에서는 해법을 위한 또 이렇게 협상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그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해법을 도출하는데 가장 빨리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 그거를 하자는 게 제 생각. 소위를 만들자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뭐 소위도 아니요.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쌍용차 소위를 제안을 했고요. 또 국정조사도 제안을 했습니다. 두 개 다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은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좋다라는 게 민주통합당 입장이고 또한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어쨌든 진상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겠다라는 새누리당은 둘 거죠. 중에 하나라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단답형으로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당에서 그거를 다 지금 우리 환노위 위원님들하고 다 이거를 결정짓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많이 좀 초과가 됐습니다. 일단 그 자유토론 일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방청석에 가신 분들의 어떤 일단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아주 손을 우렁차게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대선 후보들 말하는 거 들어보면서 저 어머니랑 이렇게 TV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 새 후보도 있고 대선 수들이 있는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다 비슷한 말이고. 근데 손학규 후보라는 분이 예전에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저녁이 있는 삶. 예. 그 말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말에 모든 게 축약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어느 직장에 일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노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여가의 질이 결정되고 그 여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삶이 구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보육교사 일을 하시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나이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뭐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정말 가치 있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중에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는 일은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면은 밤 8시, 9시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몸도 안 좋으시니까 이렇게 알아 누우세요. 근데 손학규 그 후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부딪히면 떨어지는 게 자격증인데 그 가장 많이 떨어지는 자격증이 보육교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적고 이직률은 높은데 그 이유는 뭐 민간 위탁을 해서 그 헤게모니를 그지에 다 장악해 버렸고 정작 정부에서 뭐 감사를 와서 감찰을 한다 해도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날짜에 정해서 쳐들어가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어떻고 뭐 서비스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보고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요양보호사들이나 돌봄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새누리당 위원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되신 분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떤 대안을 내놓고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근로시간 단축 그렇죠. 문제입니다. 저 굉장히 감성적인 구호고, 예, 저도 가슴이 찡했는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 맞춰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녁 있는 삶 문제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직결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자유토론의 또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따가 자유토론에서 좀 답변을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와 같은 이런 분들의 어떤 처우 개선 문제. 요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지금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처우 개선 문제는 지금 그거는 저는 그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전 지역국회니까 지역에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이 모임이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그렇게 힘드시면서 또 사회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하면 그럼요.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문제죠. 결국 정책 의지의 문제네요.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 그럼 늘리시겠습니까? 복지 대통령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이?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좀 이따 자유토론에서 아마 소화할 테니까 좀 그때 좀 들어주시고요.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은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재능 교육이라든지 그런 각종 학습지 교사나 아니면 저희가 요즘에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택배 기사님들 그런 분들이 사실상 소속 회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노동권이라든지 그런 권리 혹은 법적인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정책에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민주통합당에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은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고용이라는 것이 정규 고용이었어요. 그냥 정상적인 고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회가 많이 바뀐 거죠. 그 법이 만들어진 지 3, 40년이 되면서 사회가 보통 회색지대라고 하는 자영업자인지 아닌지 학원 교사 굉장히 많아요. 재능 교사, 학원 강사, 그다음에 퀵배달 서비스부터 온갖 부분에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이상한 고용들이 늘어난 거이죠. 그리고 그것은 법적인 지금 현재 법적인 제도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했고 또한 그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최소한 노동상권은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또는 새누리당하고 논쟁을 좀 해야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은 좀 늦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이분들이 필요한 우선순위들이 계세요. 저희 의원실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부터 정책적으로 사실은 만들 수 있고 혹은 하위법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에서도 꽤 동의를 해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보험부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상권이나 혹은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발의를 하고 쭉 진척을 시키겠으나 당장에 필요한 사회보장 부분부터는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고 또한 법적으로 이미 근거 조항들을 좀 만들어 보겠노라.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은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자, 자유토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전에 정리해고해서 사람들 좀 내쫓는 것부터는 좀 어떻게 좀 막아봐라. 한진중공업 문제도 그렇고 콜트학기 문제도 다 이제 여기서 비롯된 문제고 이것이 지금 노동계를 그러니까 여러 사업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리해고 요건에 구멍이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통합당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구멍이 너무 크죠. 네. 어느 정도 우선 일단 좀 짧게 해주세요. 예. 네. 우리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경영해고라고 부르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경영상의 이유에는 해고고요. 네. 노동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이 그냥 해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경영해고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구멍은 뭐냐면 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인지. 그 다음에 그 경영상을 만약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문명국, 전 선진국이라고 그냥 문명국에서는 그 법적 절차에 그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대상이 아니다. 혹은 그것이 부당하다 안 하다. 이러한 꼼꼼한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차를 분명히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그겁니다. 기어코 해고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든가 혹은 전환 배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임금을 좀 서로 나눈다든가 이러한 전환 조치를 다 하고 나서도 안 될 경우를 이 경영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고 이전에 그렇죠. 그런 모든 회피 절차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는 겁니까? 예, 그렇죠. 법으로 명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만 사실은 정리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상당 부분 국가들에서 나와 있는 이미 문명사회의 기본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전에 해고 회피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서 그렇죠. 그 단계부터 밟도록 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 해당 노동자 및 노동자 대표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임도 없이 자기가 해고를 당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권리도 없는 거잖아요.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전적으로 정리해고를 네. 조금 그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요건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해고 회피의 노력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급 순환 휴직이나 그다음 순환 무급 휴직이나 그다음에 전환 배치 그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거는 명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당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법부로 하여금 이 정도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거긴 동의를 하고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쌍용차 청문회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사측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경영 위기라고 뭔가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검증권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난 상당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제도로 푸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거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리고 사후적으로 정리해고가 단 다음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역시 국감에서 제가 발언을 한 건데 대량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고용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예비비를 그러니까 기존의 고용보험 사업에서 주는 돈 말고도 예비비를 좀 동원해서 빨리 불을 끄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그런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리해고 이전에 해고 회피 노력은 어떤 절차적으로 명시하는 데에는 그 의견 통일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법으로 좀 더 구체화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그 케이스가 많은데 그걸 다 명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상의 이유가 있는지 노동자들에게 검증권을 주자. 역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니요,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제가 트윗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프랑스 경영해고 법전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경영해고 법전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해야 될 경우 반드시 연 1회 이상 경영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를 그러니까 경영해고를 해야 된다라는 사유에 대해서 사용자 돈으로 사용주의 돈으로 공인회계사를 노동자 대표가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가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법전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아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영상의 모든 종합 보고를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한테 하고 또 하나는 노동자 측이 그에 대해서 사용자 측의 돈으로 회계감사,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실제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긴급재난 부분은 저 굉장히 전 정말 이종훈 의원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한국에서는요 외국에서는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한다 이런 문제는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 그 다음에 주민위원회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지역 살림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학자들도 아직은 그건 한국의 현실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만약 이종훈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일착으로 자연재해가 있으면 특별재해 재난 지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 예산을 쓸 수 있을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이 무너졌을 때 가족이 얼마나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해서 특히나 이렇게 대량으로 있을 때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큰 만큼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보더라도 정말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정리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그럴 때 할 예, 판단이 말씀입니다. 내려졌을 때 한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일개 민간 기업의 저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 전가가 되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별 차이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종훈 의원님 저희 민주통합당으로 오시죠. 저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의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까 이제 잠깐 그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만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해법에 있어서 아주 강론까지 들어가자면 이것은 뭐 시간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묘안은 없겠습니까? 이종훈 의원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당연한 거고요. 네, 안 지켜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중앙노동위에서 차별시정 심판을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정부의 의지입니다. 행정기관이 이거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게 동일 노동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인색하게 합니다.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유니폼이 다르면 동일 노동이 아니고 똑같은 일 하다가 마지막 30분 그 조금 이렇게 뭐라 하죠? 감독 업무를 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은 정규직이고 이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 제가 다른 이유로 동일 노동 아니 근데 사실은 유니폼만 다른 건 아니고 예. 1층, 2층하고 뭐 그다음에 조금의 업무만 달라도 동일 노동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노위원장님께
그것도 국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일 노동에 대한 범주를 조금은 폭넓게 해석을 해주면 사실은 지금의 법으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결국 정책 의지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은수미 의원님. 한국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이건 이종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대학을 나온 두 친구가 첫 직장을 누구는 예를 들어 삼성 처음 들어가고요. 누구는 한 100인 정도 되는 기업에 들어가면 사실 업무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삼성에 들어가면 뭐 초봉 3,500 이런 100인 정도의 기업에 들어가면 초봉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사실은 국민들도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거든요. 네. 이건 동일 노동인데 동일 임금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불 능력이 다르다든가. 그러니까 삼성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으니 그만큼 하는 거고 100인 기업은 못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예 이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좀 의지를 보여서 적어도 80% 이상 지금이 100대 60 정도가 돼요.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기업별 격차를 보면 100대 60, 100대 50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최소한 한 2, 3년 내에 100대 80 그 이상은 만든다. 요건 공공부문서부터 관철을 시키면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유사일자리, 저는 뭐 동일이라고 해도 유사일자리에서 격차, 그러니까 차별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경우 완전히 이 프리미엄을 임금 프리미엄이라도 주기 위해서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120을 해야 된다라도 한번 걸리면 예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사회적 관행이나 인식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근데 한국은 정책 효과가 의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업도요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신호등이 뭘로 켜지냐 이게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에 따라서 기업 이 노무 관행도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전국민 고용평등법 같은 법 제도를 좀 기반으로 까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 총선 공약에서 한 것을 제가 5월 30일 들어오자마자 31일 날 바로 발의된 법에 보면 차별금지를 신청을 잘 못하는 이유가요. 차별금지를 신청하면 저놈 봐라 하고서는 그다음 계약을 해지해버리거든요. 찍힌다는 거죠. 예, 소위 말해 찍혀서 못하는 거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용기 있게 해서 한 사람이 그러면 유사한 그 같은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했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10배까지 징벌적 배상하는 것을 새누리당에서 이미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거 뭐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께서 진심으로 당연히 존경하는 진심으로 말씀해 존경하는 주십시오. 은수미 의원께서 저는 찬성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정부의 정책 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되면 저는 이게 고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더 하실 말씀 아니 없으십니까? 저희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나 그다음 파견법 개정안에 그런 차별 시정을 좀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환노위에서 법안세에서 공동으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노조나 노동자 대표가 사실은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고 그다음 그 기간도 늘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그 새누리당에서 입법안 내신 걸 봤는데 민주통합당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일 노동 비슷한 일을 하면 적어도 같은 급여 정도는 받아야지 요 정도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올 법안 소위 때 통과를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같이 공동 검토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건 네. 대선 전에 해야죠. 네, 대선 전에 좀 해버렸으면 제발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애드립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지금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이다. 엄연히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회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속칭 배째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치권이 나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은수미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 여당이 나서 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건 나서면 솔직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불법적인 행위는 사실은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단지 대법원 판결만 난 게 아닙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이 났고요. 네. 진호위에서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명 올라가신 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6천에서 7천 명 정도 최소한 불법 파견을 8년 이상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한 사람 문제다, 두 사람 문제다, 모든 노동자가 다 소송해라 이렇게 나오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여당이 만약 다른 시그널을 보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야당으로 국회의원 되고 나서 4번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사용자 측도 계속 만나뵀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달라. 그런데 우리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불법 파견을 했다 하더라도 정몽구 회장이 올해 받은 배당액만 456억인데 단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어쨌든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강제하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 것도 있어요. 한 8년 이상 정부가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당이 정말 가만 안 두겠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네. 가만 안 두겠다라는 시그널만 정확하게 보내주시고 쌍용차 천막을 방문하신 것처럼 현대철탑에 새누리당 환노 의원들이 가주신다면 전 이건 이 현대차에서 다른 해법을 내놓을 거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다른 해법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할 의지가 없는 시그널만 거죠. 보내면 된다는데요. 저 국감에서 당연히 그 부회장 그분 성함은 까먹어 김옥조 부회장. 부회장님한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노동부 장관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걸 그냥 두고 볼 거냐 얘기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참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다라는 얘기도 제가 전달을 했고 제가 그 고용노동부 국감 때는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측이 돈을 무기로 버티기로 나가는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고용의무 고용의제로 바꾸자는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불법 파견임을 입증되면 아까 다른 차별을 입증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차별 구제받듯이 다른 사람들도 불법 파견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장관이 조사해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게도 하자. 여기서 이런 것이 안 지켜지면 마지막에는 사내 하도급의 업무를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노동부는 안 할까요? 예? 노동부가 이름이 고용부라서 안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지금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협상 중이고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자유토론 좀 마지막 주제인데요. 아까 이제 방청석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하고 반드시 연동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절대적인 임금이 이제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또 최저임금 문제도 여기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두 당의 입장과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민주통합당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한국이 노동시간과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크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득자의 장시간 노동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소득자의 장시간 노동. 그래서 쌍봉 체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고소득자의 장시간 노동은 왜 그러냐면 워낙 정리해고가 심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2000년대 이후 커지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좋은 직장에 있을 때 일단 벌어놓자. 거기에 이제 교육비하고 주택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그게 비싸다 보니까 계속 돈 더 많은 돈을 원하시는 요게 하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임금이 워낙 낮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을 길게 해야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걸 좀 두 가지로 약간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선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임금을 노동시간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려면 반드시 소득보장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일단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임금을 좀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음흠. 약 500억 원에서 한 1조 한 3천억 원 정도로 제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ITC를 근로장려 세제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은 그 다음에 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좀 까는 이제 요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고소득 장시간 노동체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주택 문제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결합돼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결합돼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노사정의 일정한 합의가 그러니까 최소한 300인 이상의 고소득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일정한 합의를 통해서 초기에 약간의 고통을 서로 좀 분담을 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삶의 질이나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좀 더 해나가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좀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먼저 저임금 근로자분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더 풀기 어려우니까 그 문제부터 말씀드려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 받아서 생활하시면 주말에 야근에 주말 특근까지 해 월 150만 원 겨우 가져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으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난이라 2조 2교대를 3조 뭐 이거를 바꾸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경제민주화 안 되면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그냥 무작정 우리가 둘 수는 없으니까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임금 보조를 해주는 것을 아주 면밀하게 실효성 있도록 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은 근로시간 좀 단축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일자리 없어서 그러고 일하는 사람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과로사하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생산직의 장시간 근로를 얘기하지만 사무직의 장시간 근로, 저희 지역군 사무직이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그 이유가 포괄임금제라 해서 이거는 판례 그냥 해서 인정되는 건데 월 20시간이면 20시간, 30시간으로 오버타임을 하는 걸로 하고서는 월급에 산입해놓고서는 마음대로 시키는 겁니다. 제 인간 자유이용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없애지 않고는 사무직 절대 없어지지 않고 과로사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동안 많이 얘기된 뭐 제도 개선 있습니다. 우리 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새누리당하고 일치하는 휴일근로, 초과근로 산입하는 거, 특례업종 축소하는 거 이런 문제 있는데 저는 대기업 근로자에 한해서는 월 한 10일 연차휴가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일까지 하면 2주는 좀 쉬게 그래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근로시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휴가 일수를 좀 늘리는 것도 같이 가야만 이게 조금 저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여유 있는 삶이 되고 일자리 좀 나오지 싶습니다. 휴가가 있는 삶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그 새누리당 방안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건 아마 요즘 노동시간 단축이 뭐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다 합쳐져서 다만 이제 좀 더 이종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현재 한국의 기업 간 격차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대기업이 거저가져가는 게 꽤 커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본사가 편의점을 하면요. 편의점 점주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점주가 수수료만 납부해야 되는 것이 35에서 60% 사이예요. 거기에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 간판 교체 비용, 온갖 운영비, 그러고 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은 건물 짓고 임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바로 그건데요. 대기업이 노동자하고 중소기업한테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떠넘기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좀 사회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소득보장 정책을 깔아버리면 사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법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큰 저기 그 대립점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상호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한 패널이 상대 패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이런 그 순서가 될 텐데요. 자, 어느 분부터? 그 1분 하고 2분 하고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너무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도 그 자유분방업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지금 그 시간 때문에 딱딱 네, 끊는 네. 것을 지양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오바되면 제가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좀 축약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먼저 질문권을 이종훈 의원께 먼저 드릴까요? 아니. 자, 그럼 은수미 의원부터 하실래요? 예. 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더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박근혜 후보께서 얼마 전 창조경제론이라는 걸 밝히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촉구하고 아니 뭐 권장하고 고용 형태의 스마트워크. 저는 스마트 이 말만 들으면 이렇게 온몸이 부르르 떠는 사람이라서 노동에서 스마트하다면 사실은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입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마트워크 추진하고 그래서 업무 그 새로운 유형은 유연형 일자리. 또 이거 노동 유연 이 얘기 또 나오거든요. 유연형 일자리 창출하고 심지어 인수합병 확대. 인수합병 때문에 이 정리해고 문제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걸 하겠다라고 창조경제론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하고 좀 정반대가 아니냐.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2분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워크 하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근로시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워크 좀 스마트하게 하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근로시간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IT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소프트웨어 인력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또 그리고 하루 종일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게 여성 인력 특히 여성 인력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스마트라는 걸 썼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뭐 수량적 유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무 제도의 유연함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 이 공약팀하고 아직 의논을 안 해본 건데요. 육아휴직 후에 저는 출산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의 고용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적어도 3년 동안은 36개월까지는 엄마가 가능하면 아기랑 많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후에 2년 동안은 그러니까 3년 36개월 그 동안에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겠다 하면 무조건 사용자는 그걸 받아줘야 되는 그런 권리도 공약에 넣고 싶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무슨 무슨 수량적 유연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2분 넘게 쓰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질문권을 그 이종훈 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께 질문해 주시죠. 예,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을 평균 50% 인상 이 부분이 저는 그 목표로는 좋은데 이걸 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그거를 새누리당 당론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김성태 의원께서. 그러셨어요, 한날 회의에서.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1분 어떻게 좀 더 주시는 건가? 질문은 끊지 말아주세요. 네. 예, 평균 50%라는 것이 평균보다 이제 못하면 최저임금 올립니다. 그럼 평균 또 오릅니다. 그럼 또 올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뜻은 좋으나 이걸 입법화할 때는 그 현실적으로 그 계속 서로 올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에서는 올리는 합리적인 공식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의 실질 물가 상승률 플러스 소득 분배 조정분
해서 나머지 소득분배 조정분으로 협상의 영역을 두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인상률을 기준을 제시하는 게 평균 임금의 50% 이런 것보다는 더 낫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평균 임금 50%하고 그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균 임금 50%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6천 원 정도 돼요. 올해가 4,580원인데 그걸 평균 임금 50% 하면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것을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소득 분배율이라든가 뭐 협약 인상률이나 기타 그걸 반영한다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워낙 최저임금위원회나 한국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거에 잘 안 다뤄지다 보니까 아예 지금까지 한 10여 년 경험, 10여 년이 뭡니까? 한 20년 경험한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니 아예 법적으로 깔아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별로 무리하지 않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르면 이게 계속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보자. 지금까지는 이윤을 키워주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성장을 바꾸자라는 거 아닙니까? 소득을 키워주는 성장을 하고 그 소득을 키워준 걸 가지고 다시 내수로 돌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임금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임금이 안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을 하셨고요. 질문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의원께 질문해 주시죠.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뭐요? 왜냐하면 IT 스마트가 지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약 박근혜 후보께서 창조경제론을 IT를 중심으로 좀 스마트한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 가장 스마트하게 일하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중국 공장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IT 기술이 발전되니까 애플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 밤 12시에 아주 스마트하고 빠르게 노동자들 모아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이것도 스마트워크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기 스마트워크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스마트워크 결과가 유연하고 디스토피아다. 정말 노동권이 무너지는 사회다라는 저는 한 번의 논쟁이 이미 거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워크를 쓴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의 스마트워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을 모르신다는 거죠. 현실은 이미 스마트워크가 구현이 됐는데 그 현실이 구현된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안 되죠. 워크 하드에서 워크 스마트로 가자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도 줄여보고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요. 사실 대기업도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 효율적. 아니에요. 미국에서 스마트워크 비정규직입니다. 네, 답변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더 좀 오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워크 예전처럼 그냥 열심히 하고 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경직된 워크 스케줄이랄까요? 그러니까 근무 제도로 그냥 가는 것이 그것이 미래지향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유연형 이런 말은 빼셔야 된다. 네. 우리가 이미 현실이 유연한 일자리, 의원님, 스마트한 일자리. 네, 바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종훈 의원님께 그 마지막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요. 너무 단번에 모든 상시적 업무를 기간제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규제가 비정규직이 남용돼서도 안 되지만 비정규직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일자리를 위축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유가 있는 30대 그룹 1000인 이상 금융권 그다음 공공부문의 책임, 공공부문에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니까 이런 쪽부터 먼저 하자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를 일시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일자리가 위축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우선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즉 이 직접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만 비정규직을 쓰자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본 원칙으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는 좀 중요한 선택이다. 특히
저는 이것을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지 않고 정책적으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2005년 정도의 정책이면 전 동의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럴 여지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지금 한 7년쯤 지나서요. 한국의 현실은 이미 이 목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물에 잠겨서 입만 간신히 떠서 살려달라고 원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원칙을 좀, 정부나 국회에서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것 때문에 혹여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호 지정 토론으로 오니까 좀 뜨거워지네요. 좀 더 늘릴 걸. 예, 좀 그 후회가 되는데 상호 지정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SNS를 통해서 그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각 의원님께 SNS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의원님께 이제 그 보내는 질문인데요. 이 최근에 진생 쿠키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와 여당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하지만 이미 한국은 영세 자영업자의 수가 매우 많고 이는 그 부채 증가 등의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이런 요지의 질문입니다. 네. 저는 청년 창업 지원은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예외적으로 가야 되는 정책이지 그것이 중심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창업한 청년이 중년 때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9.9명이 망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을 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이제 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수없이 많은 청년들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초기에 창업을 해서 어쨌든 저는 성공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고 특히 10년을 넘기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안정적인 고용 대책, 그러니까 청년한테 청년 할당제를 해준다든가 대기업 일자리, 공기업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필요시에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 저는 그러한 창의력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그것을 중심적인 정책으로 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예를 들어서 진생 쿠키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미 신문이나 트윗에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청년 중에 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훈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자, 이거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이걸 그 여쭙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특정 공장의 속사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산재는 뭐 당연히 줄어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산재를 은폐하는 일도 없어야 되죠. 예, 그건 명백한 것이고 지금 반도체 공정이 이런 화학 공정이 우리가 많이 요새 구미 불산 사고를 알다시피 화학의 유해 물질에 대한 우리가 다시 재검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산의 사고에서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도 제기가 됐습니다. 국감에서. 그래서 그런 산재에 관련된 이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끄럽게도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것이 산재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급여가 적게 나가야 되는 건 올리고 급여가 많이 나가는 일부러 떨어뜨리는 재정만 생각하지 근로자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행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오늘 노사관계하고 일자리만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산재에 관한 것도 아주 면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진짜 근로자 입장에서 전반적인 정책 플러스 노동의 행정 이건 노동부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100분 가깝게 이 노동 분야에 대한 그 여야의 토론을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분 패널께 마무리 발언 시간을 각각 2분씩
이 마무리 발언은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셔야 마지막 이미지가 좋아지십니다. 아셨죠? 자, 모두 발언은 처음에 이제 이종훈 의원께 드렸으니까 마무리 발언은 은수미 의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는 이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원이 돼서 가장 커다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게 작년 8월 아니 이번 올해 8월의 그 화물 운전사들이 파업을 하셨을 때요.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 창공에 날리는 깃발처럼 우리 모두의 권리가 춤추게 하겠다. 그리고 그 권리가 춤출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 4년간 언제나 잊지 않고 갈 얘기라는 것이고요. 일단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빵과 함께 장미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노동자들은 밥과 함께 정의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적어도 밥과 함께 정의를 원하는 그러한 이 현장 그리고 노동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어쨌든 저희 온갖 성과 열을 다 쏟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 너무 말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시청자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우리 동반 성장 얘기하는데 그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동반 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동반 성장이라고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저희가 얘기하는데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고 또 노동과 자본의 화해가 국민 대통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민주통합당보다 한 가지 더 강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곱하기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종류의 수가 미국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한 역동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야만 일자리 문제도 해결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효과성이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진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고 무엇보다도 박근혜 후보가 약속을 지키는 그런 분이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이종훈 의원,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의 은수미 의원을 모시고 이 노동 분야에 대한 정책 배틀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묘한 입장차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상당 부분에 있어서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괜히 뭐 대선 이후 우리가 집권하면 이런 수사를 남발하지 말고 합의 볼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좀 입법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아주 절절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이란 게 정답은 없으니까 이견 있는 것들은 치열하게 토론해서 좀 합의점을 도출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자로서 이런 마무리 발언을 드리고요. 정책 배틀 토크쇼는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복지 문제를 가지고 정책 배틀 토크쇼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